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네, KB증권의 김해 민지기 팀장입니다. 자, 이제 9월이 시작이 되었고요. 9월 첫 번째 주말에 만나는 찐시황입니다. 주간 찐시황인데요. 오늘도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한 주를 잘 한번 정리를 해서 다음 주를 좀 또 대비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9월 초에 9월 첫째 거래일이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이제 거래가 됐는데요. 분위기가 색깔이 시장의 이제 주도주 색깔이 약간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 핵심은 결국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잠시 후에 뭐 미국 시장 주말에 끝난 부분들 간단하게 언급 드리고 반도체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과연 하이닉스를 삼성전자가 이제는 넘어설 수 있을까? 시가총액은 이미 높지만 연초 이후의 상승률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좀 뒤처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한번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사실 설명을 드리면 드릴수록 이게 깊이가 워낙 깊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뭐 오늘 이 시간에 모든 부분을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주로 이 HBM 관련된 이야기로 그리고 초보자분들의 우리 또 눈높이에 맞게 그런 내용들로 오늘은 준비를 했으니까 고수분들은 뭐 아시는 부분이 있을 거고 복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초보자분들은 이게 그래서 인공지능 반도체 HBM이구나 정도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일단 한번 시장 흐름을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고서, 고용 지표들이 최근에 좀 나왔습니다. 그죠?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좀 나왔고요. 지금 금요일 밤에도 주말 토요일 아침에도 이러한 고용과 관련된 내용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보다는 무난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좀 감소하다가 이렇게 다시 증가하는 뭐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실업률은 또 증가를 좀 했고 뒤에 제가 데이터를 가져왔나요? 네, 실업률은 이렇게 또 3.8%로 증가를 하는 시장 컨센서스보다 더 높은 이런 모습도 좀 나오고 그다음에 시간당 임금은 또 좀 주춤하고 뭐 서로 간에 좀 혼재된 그런 이번 주에는 고용과 관련된 데이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주간에는 민간 고용 지표 ADP 고용 지표도 나왔는데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결국에는 금리에 영향을 줬죠. 네, 보시죠. 일단 달러부터 제가 먼저 넣어놨네요. 이번 주에 이제 달러가 조금 이렇게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죠? 달러 강세가 약간 완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주말을 앞두고 금요일 날은 보시면 달러가 다시 104를 넘어서서 이렇게 조금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주요 경기 지표들이 조금 슬로우한 그런 내용들이 발표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반등을 하는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먼저 미국 쪽 흐름을 한번 보시죠. 네, 미국 일단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보시면 나스닥이 일단은 가장 강했네요. 금리가 조금 주춤했구나. 주춤할 때 가장 베타가 변동성이 탄력이 크게 움직이는 게 나스닥 시장이죠. 그래서 나스닥이 가장 큰 폭으로 움직였고 그 다음에 S&P, 다우 이런 순서대로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죠 또.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포와 탐욕 관련된 부분들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니까 제가 요 구간에 있을 때는 오히려 최근에 여기 있었잖아요. 그죠? 47, 네. 요 50 미만에 이렇게 움직이기도 했었는데 금요일 기준으로 보니까 살짝 또 이제 그리드와 이 중립 경계까지 이렇게 와 있는 상황이네요.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을 했네요. 그죠? 뭐 그렇다고 아직은 뭐 그렇게 과열되어 있는 여기까지의 모습은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최근에 그래서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요 구간에 있을 때가
제가 여기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위치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나쁘지 않은 그런 타이밍이고 당분간은 좀 더 요 우하 쪽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그림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 9월 정도까지는 적어도. 네.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또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거는 이제 10년 금리입니다. 10년 금리. 10년짜리 금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의 이번 주에 금리가 이렇게 됐죠. 그죠? 4.3에서 4.4가 이거는 넘기 힘든 벽이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좀 단기적으로 좀 느꼈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당분간 고점을 여기서 형성하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금리가 이렇게 안정을 찾으면서 나스닥이 이렇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단기 고점을 찍었고 여기가 당분간은 고점이다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밑에서 당분간 이제 금리가 좀 움직인다면 결국에는 9월은 우리가 어디에? 종목에 다시 집중해서 수익률을 좀 극대화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안정을 찾으면서 다시 종목에 좀 집중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벤트들이 지났죠, 그죠? 잭슨홀 미팅도 지났고, 그다음에 MSCI 리밸런싱도 8월 말로 다 끝났고, 금리도 이제 좀 안정을 찾는 모습이었고, 그러면 9월부터는 우리가 가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9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 영화를 저도 극장에서 봤던 이제 기억이 있는데요. 가을의 전설이라는 한때 저의 또 롤 모델이었던 브래드 피트가 주연을 맡았던 가을의 전설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과연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이 가을에서는 누가 주도주가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주변 변수들은 이제 조금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이니까요. 자, 지금까지 분위기로 봤을 때 이거 좀 우스개 텔레그램에서 이렇게 짤이 도는 게 있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렇게 이제 335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요 가운데 계시는 분이 헤드신 것 같아요. 자, 이제 9월이 시작되니까 9월달 전략회의 한번 해보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이디어를 한번 내봐봐 라고 이렇게 팀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요새는 바이오가 잘 나갑니다. 바이오는 바이오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한 분이 여성분인데 조금 보수적이신지 연말이 가까워지니까 이제 배당주 해야죠 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한 분이 조금 거만한 자세로, 약간 신입사원인가요? 요즘 MZ분들인가요? 아무튼 약간 삐딱한 자세로 추석도 이제 있는데 9월 마지막 주 가면 추석도 오는데 그냥 삼성전자 좀 채워놓고 좀 놀죠 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네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를 좀 봐야 되는 분위기가 금요일 날 갑자기 다시 생겨버렸습니다. 그죠? 삼성전자. 그리고 이 핵심은 결국에는 AI가 만들었고, 그죠? AI 테마가 주도하고 있고, 9월에도 결국에는 약간의 AI에 엮여있는 테마 산업이 좀 수익률을, 시장을 좀 주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먼저 펀더멘탈의 변화가 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반도체 펀더멘탈의 변화가. 자, 뭐 투자 회의, 뭐 이렇게 전략 회의할 때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서 결국엔 하나를 뽑아내야 될 것이고, 다양한 우리도 이제 투자처 중에서 한 곳을 이제 뭐 딱 한 곳만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디가 9월에는 주도가 될 것인지, 8월에는 우리가 뭐 어디죠? 뭐 초전도체니, 뭐 맥신이니, 그다음에 양자니, 그다음에 또 바이오 쪽에서는 비만 당뇨니, 뭐 이런 것들이 막 의료기기도 움직였고, 그죠? 주도주들이 많이 테마들이 움직였는데 이제 9월은 어디가 될까라는 생각을 미리미리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후보군도 추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분위기가 지금 지난주가 아니라 이번 주부터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금요일부터 다시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펀더멘탈을 한번 보면 반도체 수출입니다. 결국에는 반도체는 내수보다 수출에
우리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전체 수출에도 반도체 수출이 중요한데 경제 펀더멘탈을 위해서 세수가 뭐 부족한 부분들 반도체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최근에. 자,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감률은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마이너스 반도체 수출이. 근데 지금 이게 뭐죠? 연초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45% 성장하다가 5월달 정도 들어와서는 30% 정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다가 지금 뭐죠? 마이너스 21%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폭 자체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그죠? 이런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턴어라운드의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거죠.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이긴 한데 그래도 마이너스 성장의 그 폭이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언제? 금요일부터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펀더멘탈은 어쨌든 최악의 구간은, 반도체는 어쨌든 최악의 구간은 지금 상반기에 지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해드렸었고, 뭐 감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자, 또 하나 이제 한번 보시면 펀더멘탈이 반도체가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보면, 자, 일단은 수출 단가 같은 것들을 한번 보실까요? 네. 반도체 수출 단가가 이렇게 빨간색이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수출 중량도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멈추고 이렇게 살짝 고개를 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반도체 수출액이 이렇게 돌아서고 있는 모습, 무역 수지도 그래서 턴을 하는 모습. 그래서 반도체가 어쨌든 하반기 들어서 점진적으로 아주 뭐 드라마틱한 그 뭐 범용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가 엄청나게 좋아지는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낸드도 최악을 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3Q죠. 지금 3Q 1, 2, 3, 4, 5, 6, 7, 8, 9. 네, 9월달까지가 이제 3Q인데 3Q의 D램 가격은 QOQ 지난 직전 분기 대비해서 7% 정도 성장하지 않겠냐. D램 가격입니다. 가격. 그러니까 D램 가격도 1분기 많이 하락을 했다가 서서히 D램 가격도 지금 바닥을 찍고 턴을 하는 그런 그림이 하반기까지 이렇게 내년 초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들이,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리서치 기관들에서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여전히 좋은 쪽은 특히 어디죠? HBM과 DDR5 쪽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일반 레거시 반도체 쪽은 여전히 조금 슬로우하고요. 자, 여기는 아직도 타이트한 수급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한번 보시면 DDR5의 여러 제품별로 가격을 보시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DDR5의 모멘텀도 하반기에는 아직까지는 살아있다. DDR5는 저는 내년도 가면 이제 침투율이 많이 높아질 거기 때문에 침투율이 많이 높아졌을 때 투자해야지. 아니다. 침투율이 서서히 지금 이제 늘어나기 시작할 때 그때가 주가로서는 가장 임팩트 있게 움직이는 구간이지, 이미 침투율이 뭐 30%, 50% 됐는데 그때 주가가 새롭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전기차 마찬가지죠. 전기차 침투율이 10%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에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지, 그죠? 네. 그래서 반도체 DDR5도 원래 하반기가 결국에는 좀 가장 좀 움직인다면, 테마가 강하다면 이때가 강하고, 내년도에 침투율이 많이 올라갔을 때는 오히려 생각보다는 슬로우할 수 있다라는 거 염두를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DDR5의 서버 가격을 보면 DDR4 대비해서 상당히 이렇게 60%나 높게 거래가 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AI 서버 쪽인데요. AI 서버에 들어가는 PCB 업체들의 밸류에이션도 리레이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뭐 퍼 10배를 받았다면 리레이팅이라는 것은 평가를 더 높게 받고 있는 거죠. 네. 밸류에이션이 더 높게 리레이팅이 되고 있다, 재평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15배, 뭐 20배,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지금 PCB 서버 PCB 업체 중에서 포워드 P 멀티플이 최근에 가장 많이 받고 있는 회사는 누구냐? 여기 가장 왼쪽에 있는 회사가 누구예요? 원래 초에 시작할 때 PE가 여기였는데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 회사가 바로 우리나라의 이수
이스페타시스입니다. 이스페타시스가 가장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많이 되었다라고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왜 그러면 그렇냐라는 것을 보면 왜 이스페타시스가 그랬냐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X축이 뭐냐 하면요. X축. 요게 X축이잖아요. 그죠? X축. X축이 AI 서버에 대해서 얼마나 매출에 대한 노출도가 많은지를 나타내는 건데 이 오른쪽으로 가면 그러면 AI 서버 쪽에 노출도가 높다라는 거잖아요. 쭉 이렇게 올라가 보면 누구? 이 수가 여기에 있네요. 이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높게 받고 리레이팅이 가장 세게 받은 이유가 AI 서버에 대한 노출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이 수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참고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벌써 작년부터 MLB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죠? 이거 야구 미국의 메이저리그가 아니라 멀티 레이어 보드 층을 이렇게 여러 겹 쌓아놓은 거, 그죠? 기판 그림 많이 보여드렸었죠. 그죠? 그게 결국에는 AI 서버 쪽으로 노출도가 높으면서 주가가 많이 리레이팅이 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자, AI 쪽이 9월달에 움직인다면 삼성전자가 어쨌든 뭐 가장 큰 중심에 있을 거고, 삼성전자는 지금 HBM 투자 확대, 그 다음에 고객사를 신규로 확보한다라는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붙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쪽에 뭐 첨단 패키징 투자에 따라서 뭐 또 수혜가 되는 그런 종목들도 있는데요. 잠시 후에 한번 또 이야기를 한번 이어서 그 부분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수급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9월 1일 날, 9월 첫째 거래일 날 도대체 삼성전자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사모펀드 빨간색이 이제 그 투자자별로 매매 동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누적으로. 자, 빨간색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온 거 보이십니까? 여기 제가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네, 빨간색 그래프가 갑자기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 보이시죠? 사모펀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를 대량으로 매집을 한, 그죠? 사모펀드는 뭐 작은 주식들만 하는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었네. 그죠? 한번 볼까요? 진짜 샀나? 자, 일단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800만 주, 기관들이 200만 주로 이렇게 샀는데, 기관들이 200만 주 중에서의 동향을 한번 보시죠. 자, 요건데요. 자, 가장 기관주 투자주 중에 많이 산 게 누구냐면 보험이 한 10만 주 정도 샀고, 투신이 약 39만 주, 연기금이 30만 주 샀는데 사모펀드가 무려 159만 주를 샀습니다. 사모펀드가 샀다? 뭔가 의미가 있지 않나? 왜? 우리는 사모펀드가 가장 목숨을 걸고 여의도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래서 정보력 측면에서 가장 앞서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제가. 그죠? 먹이 사슬에 만약에 시장에도 먹이 사슬이 있다라면 먹이 사슬의 가장 최상단 상위 포식자가 사모펀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그래서 사모펀드 위주로 먼저 수급을 제가 표를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사모펀드가 가장 지금 보시면 연기금이나 뭐 투신들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많이 산 모습이 나타나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움직이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죠? 개인 투자분들이 사서는 안 된다. 개인 투자분들이 이렇게 바닥에서 책을 샀었는데 개인 투자분들이 샀을 때 삼성전자가 가지 않는다. 결국에는 누가? 삼성전자는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멈췄잖아요. 더 이상 움직임이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빠진 거죠. 근데 어제 9월 1일이죠. 9월 1일 금요일 날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다시 큰 규모로 매수가 빵 들어오니까 주가가 순식간에 6%나 이 대형주가 시가총 1위 기업이, 그죠? 한 방에 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금요일 날 뭔가 이러한 느낌이 들었으면 그동안 삼성전자를 내가 안 했다고 하더라도 약간 편승을 일부 조금 자본을 투입해서, 그죠?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특히나 또 사모펀드도 사기 시작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하지 않더라도 반도체 관련된 ETF를 한번 해볼까? 그죠? 뭐 이런 생각들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반도체 지수와 이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이 반도체 지수고요. 검은색은 20일 누적으로 기간 순매수 대금을 제가 포지션을 계속 매일 추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자리가 어디였냐면 여기였어요. 여기. 3월 이후로 샀던 기관들이 다 팔고 나갔네요. 자, 이들이 언제 들어오는지를 잘 봐야 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한 번씩 제가 요 그래프를 업데이트 해드리면서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면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반도체 지수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거 대비해서 이 정도에서가 결국에는 수급적으로는 바닥이었고 빈집이었고, 올라오게 되면 어느 정도가 여기 정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가 좀 찬집 상태라고 부분을 감안한다면, 아직까지 기관들이 좀 더 산다라면, 만약에 이 모멘텀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놓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삼성전자를 놓치면 기관 투자가들은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다른 거는 다 뭐 개별 종목들은 못 따라가도 오케이, 용서돼요. 근데 삼성전자 못 따라가서 지수에 역행을 한다든지 지수만큼 따라가지 못하면 펀드 매니저는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가 움직이게 되면 펀드 매니저들은 삼성전자 시장 비중만큼 일단 채워놓고, 뭐 다른 걸 여윳돈으로 뭐 펀드 내에 현금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이제 플레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삼성전자가 움직일 때 소외받지 않고 내가 옷을 벗지 않으려면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이 후속적으로 만약에 아직 안 채운 기관들이 나타난다면 아직까지 이 정도만큼의 들어올 룸은 남아 있는 게 아닌가 한번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외국인들의 20일 동안의 누적 순매수 포지션과 반도체 지수, 노란색이 반도체 지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려보면 뭔가 기관들보다는 조금 더 연동이 같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죠? 네. 반도체 지수 올라갈 때 외국인 샀다가 외국인들 파니까 반도체 지수 빠졌다가, 외국인들 또 사니까 반도체 지수 좀 올랐다가 외국인들 파니까 빠졌다가, 샀다 팔았다 샀다, 최근에 파니까 반도체 지수가 더 이상 못 가고 이렇게 멈추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근데 외국인들도 같이 지금 쌍끌이 매수가 다시 지난 금요일부터 좀 다시 이제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네요. 자, 그래서 요 정도 제가 중립 이하 포지션까지 이번에 떨어졌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돌리는 모습이네요. 그죠? 그래서 거의 빈집까지 다 비웠다가 채우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뭐 더 살 수 있는 룸은 좀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반도체 지수의 방향성이 유사하게 움직인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외국인들이 더 들어올 룸이 있다? 그러면 반도체, 삼성전자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도 연결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래서 요약을 잠깐 해보면, 자, 금요일 날 외국인들은 요게 금요일인데 요자가 빠졌네요. 금요일 날 외국인들은 코스피를 3,691억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산다. 우리나라 전체 시장을 산다. 그러면 결국에는 가장 먼저 뭘 살 수밖에 없다? 시가총액 1위 종목을 일단은 먼저 사겠죠, 당연히. 뭐 저기 코스닥에 뭐 초전도체 살까요, 외국인들이? 맥신 살까요?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주식을 산다? 일단은 삼성전자부터 사죠. 반도체를 사죠. 그죠?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지속해서 사주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난다라면, 장의 색깔이 그러니까 주도주가, 그죠? 색깔이 약간 바뀔 가능성. 물론 지금도 이미 HBM 관련주들은 코스닥 중심으로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뭐 이오테크닉스, 우리가 공부했던 종목들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대형주군에서도 하이닉스 위주로 올랐는데, 약간 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도 이제 같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 한번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한번 제가 또 호기심이, 이놈의 호기심이 문제예요. 그죠? 지난주에는 제가 명동을 다녀와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명동 다녀왔던 거, VT 제가 화장품 샀던 거, 리들샷, 제가 그 지난 일요일 밤에 쓰고 금요일 밤에 또 한 번 이 리들샷을 이제 300짜리를 얼굴에 이제 이렇게 발랐는데, 여전히 그건 역시 바를 때마다 계속 따가운가 봐요. 두 번째 발랐는데도 따가운데, 어쨌든 한 2주 정도 지나면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니까 2주 정도 뒤에 한번 믿고 계속 한번 발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3일에 한 번 바르는 거예요. 300짜리는
3일에 한 번, 700짜리는 일주일에 한 번 뭐 바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보는데 어쨌든 제 호기심이 또 리들샷까지 또 사게 만들었는데 미리 써서 효과를 봤었으면 가족 여러분들한테 VT를 더 강하게 많이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어쨌든 확실히 경험이 중요하다. 그죠? 경험이. 그래도 뭐 경험이 아니더라도 제가 뭐 VT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아무튼 그건 이따가 이야기를 좀 뭐 시간이 되면 하고요. 자, 어쨌든 호기심이 저를 어디까지 끌고 왔냐 하면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2010년도 2000년도부터 하려니까 너무 기간이 긴 것 같아서 2010년도부터 제가 하루하루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매한 금액 있잖아요. 매수한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수 금액을 순매수 대금, 순매수 금액 뭐 비슷한 말이겠죠. 네, 그걸 쭉 뽑았고요. 리스트를 제가 쭉 뽑았고 그 중에서도 지난 금요일 날 5,525억을 샀으니까 9월 1일 날 그죠? 5,525억을 샀으니까 5천억 이상 샀는 날만 표로 따로 뽑았습니다. 2010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하루에 5천억 이상 사는 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4일 정도 되네요. 14일. 이번에 9월 1일 포함해서 그죠? 와, 그럼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죠? 2010년도 13년 동안에 약 13년 동안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하루에 5천억 이상 산 날은 거래일수로 14일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잦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천억 이상 샀는 날 중에서 그 이후로 추세적으로 좀 올라가는 날이 있나? 그러니까 이번에 빼고 하면 13일이네. 그죠? 13일 중에서 그렇게 5천억 이상 사고 난 다음에 잠깐 뭐 쉬는 거는 괜찮은데 어쨌든 그때가 거의 저점이고 조금 이렇게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나라는 것을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여기 있죠. 하나, 둘, 셋, 네 번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네, 금액 기준으로 5천억 이상 사서 추가적으로 추세적으로 좀 더 이렇게 올라간 케이스는 4번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살짝 올랐다가 결국에는 좀 추세적으로 오히려 빠지는 케이스가 9번 정도 4번 상승 9번은 빠지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5천억 이상 샀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갈 수 있을까? 요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다양하게 앞으로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퀘스천. 네. 자, 그래서 그걸 하나 체크를 한번 해봤고요. 또 하나는 뭘 해봤냐 하면 수익률이 삼성전자가 지난 금요일날 6%가 올랐잖아요. 그죠? 6%. 그래서 수익률 기준으로 한번 요거는 뽑아봤습니다. 수익률 기준으로. 하루에 삼성전자가 적어도 5.3% 이상, 삼성전자가 하루에 5% 올랐다는 것은 나머지 뭐 작은 종목들 입장에서는 10%, 15%뭐 거의 상한가 거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2010년도 이후에 삼성전자의 하루의 상승률이 5.3% 이상 되는 날을 뽑아서 정렬을 했습니다. 네, 이런 날들이 있었어요. 쭉 있었습니다.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4개 정도네요. 그런데 9월 1일을 빼야 되니까 이것도 13개, 13일 정도가 되네요. 네. 자, 13일 중에서 5% 이상 상승했는 날이 13일 정도 중에서 5.3% 이상 되는 날 뽑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추세적으로 올랐는 케이스가 몇 번 있는지 보니까 이거는 다르더라고요. 아까 5천억 이상 사는 것과 이번에 5.3% 이상 사는 날을 뽑았을 때는 다르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니까 13거래일 중에 10번이 좀 추세적인 상승을 보였고 3번 정도만 하락하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기에서 희망을 좀 찾았습니다. 앞에서는 별로 의미 있는 부분을 찾지 못했는데 삼성전자가 금요일날 6% 정도 상승했는데 과거에 13년 동안 삼성전자가 5.3% 이상 상승한 날을 뽑아가지고 그 뒤로 추세적인 상승이 몇 번 일어났나 보니까 13번 중에 10번이 올랐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앞에보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믿고 9월달을 한번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참고로 해보는 거죠. 네, 무조건 그렇게 된다라는 건 아니고 과거에 이렇게 많이 오른 날이 없는데
이렇게 의미 있게 올랐는 날 이후로 어떤 움직임이 있었나 궁금해서 제가 한번 토요일 밤에 한번 해보는 거니까 여러분들 금요일 밤에 한번 만들어 본 거니까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자, 사실 삼성전자가 HBM이라는 이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늦은 거는 확실합니다. 그죠? 누가 뭐래도 확실합니다. 뭐 업계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D램이나 낸드에서 뒤지는데 이쪽에서는 앞서 나갔냐라는 부분들을 들어보면 하이닉스는 조금 무대뽀 경영이 있어가지고 일단 뭐든지 다 질러본다라는 거죠. 다 찔러본다. 뭐 인텔에서 낸드 사업부를 10조 원 정도 지를 정도로 과감하게 막 지릅니다. 여기서 실패하는 것도 많죠, 당연히. 그리고 인텔에서 낸드 사업부 10조 인수하고 난 다음부터 낸드 업황이 완전히 꺾였기 때문에 거기서 적자도 많이 나고 있고요. 자, 근데 이렇게 무대뽀식으로 여러 가지를 막 찔러서 하다 보니까 하나가 얻어 걸린 게 HBM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 더 하나 해드릴까요? 요거는 기술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면 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시간이 오늘 조금 부족하긴 한데 요것만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면 왜 삼성전자가 또 뒤지게 됐는지 뒤처지게 됐는지 자꾸 뒤지게 됐는지라고 자꾸 표현을 자꾸 하게 되네요. 네, 뒤처지게 됐는지 일화가 하나가 있는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 우리가 기판이라는 게 여기 있고 그죠? 여기 위에다가 이제 칩을 여기 동글동글한 마이크로 범프 솔더볼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주로 D램을 그죠? D램을 이렇게 수직으로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HBM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마이크론은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그리고 여기에다가 옆에다가 뭘 하는 거죠? GPU를 그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D램은 이렇게 수직으로 연결하고 옆에 GPU는 따로 연결을 하죠. 이렇게 연결을 보통은 하는데 마이크론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GPU까지도 밑에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훨씬 더 속도도 빠르고 성능도 좋아지는 거 아니야? D램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누가 했냐? 마이크론이 10년 전에 그러니까 이 HBM이라는 게 최근에 나온 게 아니라 이미 10년 전부터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미 연구 개발을 해오던 부분인데 방향이 좀 달랐던 거죠. 마이크론은 GPU를 옆에 두지 않고 수직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안 되네. 근데 초기에 이렇게 방향으로 간다고 했을 때 여기에 편승한 마이크론이랑 같이 협력해서 한일 회사가 이게 HMC라는 아마 그런 기술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누가 여기에 같이 협력을 해서 손을 잡았냐면 삼성전자가 이쪽으로 손을 잡게 됩니다. 근데 한 1, 2년 이거를 가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고 뒤늦게 이제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하이닉스의 그런 원래의 경연 좀 약간 성향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HBM이 하이닉스가 그 쪽을 막 했는데 그쪽이 시장이 열리는 바람에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에 삼성전자를 좀 늦게 만들면서 연초유의 수익률 비교를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는 28%, 이것도 이번 금요일날 6% 오르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사실 안 올랐으면 한 22%밖에 될까요, 그죠? 그리고 위에 하이닉스가 약 60%, 그죠? 압도적으로 수익률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확실히 늦었다라는 것을 시장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좀 해버린 거죠. 자, 그리고 엔비디아까지 이렇게 넣으면 엔비디아는 훨씬 더 이러한 모습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제가 엔비디아를 사면 되지, 그죠? 엔비디아의 수혜주, 관련주보다는 엔비디아가 확실히 낫다. 그래서 하이닉스를 연초에 사는 것보다는 엔비디아를 샀으면 훨씬 더 4배나 수익을 이상 더 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중요하고 앞으로도 엔비디아가 꺾이냐 살아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HBM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2.5D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그죠? 아마 이해가 안 되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한번 보죠. 자,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연상용 데이터 센터 그래픽 처리 장치 GPU죠, GPU에 붙는 고대역폭 메모리, 이게 HBM입니다. 3 조달과 2.5D 패키지 작업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거래선과 협상 전략을 벌이고 있다. 그죠? 지금까지는 누가 이거를 이 2.5D 패키징은 TSMC가 주로 맡아서 했고, 이 장치에 붙는 HBM 메모리는 SK 하이닉스가 독점으로 했는데 거래선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협상을 벌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기사가 났었어요. 7월 중순에. 그게 누구냐? 삼성전자의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입니다.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 그래서 우리가 메모리 사업부에서 HBM3 우리가 만들 테니까, 그리고 우리의 iCube 2.5D 패키징 기술을 활용해서 해보자! 라고 엔비디아한테 제안을 했고, 이게 퀄 테스트 통과를 했다라는 내용이 금요일날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한 거죠. 이거 안 됐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버려놓은 거잖아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를. 그죠? 엔비디아 쪽으로 엮여있는 기업들은 다 날아갔지, 엔비디아 사이클에 올라타지 못하는 기업들은 다 재미가 없었잖아요. 반도체에도. 삼성전자도 그랬던 거죠. 근데 이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빨리 지난 금요일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요구 사항에 맞춰서 HBM3와 2.5D 패키지 품질 평가를 통과하는 것이 선행과제다. 기대감은 있었는데 선행과제가 풀린 거죠. 합의, 공급 합의, 곧 공급 계약 체결하고 이제 납품할 거다. 품질 테스트 통과. 이게 나와버린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해서 요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쪽 제가 이 그림을 엄청나게 많이 보여드리면서 여기에 우리가 계속 수혜주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인텍플러스, PSK 홀딩스 등등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가 삼성전자가 이쪽 부분이 뒤처지면서 잘 안 됐는데 여기가 지금 풀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이거 철자가 제가 잘못됐네요. HBM이죠. HMB 아닙니다. HBM입니다. 자, 이거를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림을 보면 요거는 D램이 12개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네요. 그죠? 한 개부터 쭉 여러분들 카운트 해보시면 12개가 이렇게 수직으로 적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빨리빨리 AI 서버가 되려면 이게 이 설명 안 드렸는데, 그냥 이게 학습을 해서 이제 스스로 막 추론을 해서 답을 내놓는 거잖아요. 인공지능 서버가. 그죠? 그러면 엄청나게 고성능, 빠른 속도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이 D램을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개의 칩이 필요한데, 이 칩을 옆으로 수평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잘 안 되더라라는 거죠. 이게 시간이 부족한데 짧게만 한번 이야기 드려보면, 무슨 이야기를 드려보면 저희 회사가 여의도에서, 저희 본부가 어디 있냐면요, 요거 잠깐만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드리면 아마 머릿속에 확 기억이 되실 것 같아요. 여의도 더 현대서울이라고 있죠. 더 현대서울. 여의도에 더 현대서울이라고 있는데, 저희 부서는 여기 없는데, 저희 부서는 저기 마곡에 밀려나가지고 찌그러져 있는데요. 네, 저희 본부는 일부 본부가 여기에 있어요. 더 현대서울 여기에 있거든요. 네, 자, 근데 가족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자, 업무가, 그래서 저희 본부 직원들이 좀 불편한 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 저희 회사의 본사는 어디에 있냐면요, KB증권 본사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의도역에. 여기 여의도역 5번 출구로 나오면 여기 빌딩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 본사는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속해져 있는 우리 본부는 어디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더 현대서울이라는 이쪽 건물 쪽에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밑으로 지하로 연결되어 있는 게 뭐죠? 여의도역 지하 아마 다녀보신 분들 아실 텐데, 더 현대서울과 여의도역 사이에 무빙워크가 길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걸어가는데. 회의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현대서울에서 여의도역에 있는 본사까지 오려면 그 무빙워크를 통해서
아니면 위로 지상으로 와야 되는데 그 땡볕에 추운데 밑으로 다니겠죠. 한참을 걸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연결해 놓은 게 이렇게 수평으로 연결해 놓으면 효율이 안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만약에 한 곳에 모아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현대서울에 본사가 있고 거기에 우리 본부도 같이 들어가 있고 부서도 들어가 있다. 얼마나 효율적이겠어요. 예. 아주 빠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요. 서류 갖다 줄 게 있으면. 그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으면 한참이 걸린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도. 네. 반도체도 마찬가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D램을 옆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이 거리 등등 해서 그 다음에 옛날에는 기판 성능도 못 따라갔기 때문에 안 좋아요. 그래서 수직으로 적층해서 칩 간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빨리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게 바로 HBM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터포저라는 여기 기판이 있는데 요거까지는 오늘 설명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인터포저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GPU와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극대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HBM의 핵심은 두 가지다. 이 칩을, D램 칩을 수직으로 적층하는 기술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인터포저 요게 두 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수혜주들이 만들어진다 그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시간 관계상 여기 수직 적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여기 사이에 하얀 점들 보이십니까? 여기 하얀 점들. 칩과 칩 간에 뭔가를 본드 역할을 하는 붙이는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바로 마이크로 범프라는 것을 솔더버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시면 칩들끼리 이렇게 수직으로 붙여놓은 건 밑에 보면 로직 다이라고 있습니다. 로직 다이. 로직 다이라고 있는데, 자, 이게 여기서 오늘의 강의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삼성전자가 앞으로 빠르면 1년, 2년 뒤에 하이닉스를 HBM 시장에서 뒤집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로직 다이 이 부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로직 다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 쉽게 말하면 위에 있는 이 HBM 이 반도체 칩 수직으로 적층한 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메인 AI 반도체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직 다이. 로직 다이는 그 AI 반도체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점점점 더 많이 쌓아지고 앞으로 지금은 12단 뭐 이렇게 쌓은 그림이지만 앞으로 이게 성능이 좋아지고 기술이 개발이 되면 뭐 24단, 36단 예를 들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많이 쌓이고 속도가 빨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데 다 좋은데 항상 열이 문제예요. 열이. 발열이라는 게 항상 문제입니다. 열이 많아지죠. 뜨거워진다라는 거죠. 그럼 성능이 결국엔 떨어지고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HBM4로 가면 결국에는 여기를 7나노 핀펫으로 7나노 핀펫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만들려고 지금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HBM4에서는 제대로 된 성능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7나노 핀펫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이거를 할 수 있는 회사는 세계에 존재하는 회사는 딱 두 곳밖에 없다. 누구?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삼성전자가 있고 대만의 TSMC. 하이닉스는 못해요? 하이닉스는 7나노 핀펫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이닉스가 이쪽으로 가려면 더 쌓고 뭔가 발열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없이 만들려면 삼성전자 아니면 TSMC한테 가서 매달려야 되죠. 우리도 이거 7나노 핀펫으로 해보고 싶은데 이거 좀 만들어줄 수 없나요? 라고 해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10나노 이하로 지금 하고 있는 쪽은 두 곳밖에 없으니까 결국엔 자존심 상하지만 그렇게밖에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대만으로 비행기 타고 가는 돈보다 삼성전자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가깝잖아요. 그죠? 비용도 적게 들고 그럼 삼성전자한테 쫄쫄쫄 가서 좀 우리 거 뭐 하는데 삼성전자가 과연 이번에 임원진들 얼마나 이거 HBM 때문에 그 위에 그죠? 막 공격받았을 겁니다. 야, 하이닉스가 저렇게 HBM 때문에 잘 나가는데 뭐야? 그죠? 과연 7나노 핀펫을 하이닉스한테 삼성전자가 해줄 수 있을까? 해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저는 경쟁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하이닉스 때문에 한번 망신을 당했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 이 절대로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주식시장에서 만들어줄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하이닉스는 결국에는 그러면 기존의 D램 공정에서 그냥 이거를 만들려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HBM4가 하이닉스에서 기존 공정에서 만든 HBM4는 발열이 많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누구한테 가야 된다? TSMC한테 가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뒤에 한번 가보면, 쭉쭉 넘어가서 뒤로 가보면, 어디 갔나? 핀팻 관련된 이 트랜지스터 구조는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전류가 흐르는 채널이 그냥 옛날에는 한 개였다면 핀팻과 같은 이런 구조로 바뀌면 전류가 흐르는 채널 자체가 많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술의 발전은 반도체를 더 작고 빠르게 적은 전력으로 소모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HBM4에서 요거 하이닉스가 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GAA 요거도 지금 삼성전자가 일단은 먼저 시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거보다 훨씬 더 진보된 쪽은. 자, 뭐 그런 게 있는데, 자, 그래서 기사가 나온 게 뭐가 있냐면, SK 하이닉스가 TSMC와 손잡나 고대역 폭 메모리에서 7나노 핀팻 공정 활용할 듯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 싶은 거는 하이닉스고, 하이닉스인데, 만약에 TSMC가 뭔가 기존에 받아놓은 게 많아서 바빠, 그죠? 엄청나게 정신없어 바빠. 그러면 하이닉스 것을 신경 써서 우선적으로 뭔가 정성 들여서 해줄 수 있을까요? 못할 가능성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갔을 때, HBM4로 갔을 때 이 하이닉스가 빨리 이거 7나노 핀팻을 TSMC와 손잡아서 대응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뒤집을 가능성이 앞으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TSMC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그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의 포텐셜이 바로 HBM에서는 여기에서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건데, 또 하나 우리가 이야기를 또 하나 해보면, 삼성전자는 결국에는 이 부분이죠. HBM 이쪽으로 갔을 때, 이쪽으로 내려갔을 때 삼성전자가 아마 좀 뒤집을 수 있는, 그죠? 뭐 업계에서는 2년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포텐셜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뭐 패키징 관련된 수혜주들도 뭐 하나마이크론 같은 종목들이 막 움직이기도 했었는데, 금요일 날, 그죠? 삼성전자 전 뉴스가 나오면서 삼성전자의 강점은 뭐죠? 패키징도 본인이 하고요, HBM도 만들고요, 그죠? GAA 같은 이런 부분들도 삼성전자가 하고 있죠. TSMC와 삼성전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TSMC는 HBM을 못 만든다. 그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기술적으로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좀 하면, 이게 메모리 컨트롤러가 보통 이게 여기 있죠. SoC, 여기 SoC가 주로 GPU가 여기 있는 거죠, 그죠? 이쪽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로직 다이 쪽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면 이 GPU가 훨씬 더 가벼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삼성전자가 또 고객사들을 우리는 이런 기술도 있습니다 라고 해서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 2년 뒤면 이 HBM 쪽에서의 판도가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난 금요일 날 뭐 이렇게 6% 움직인 부분은 앞으로 지금 당장은 뭐 하이닉스를 뭐 뒤집을지 그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아직은 하이닉스가 훨씬 더 잘하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삼성전자의 위치가 이 HBM 쪽에서는 많이 달라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IT 종목들 비교 표도 이렇게 넣어드렸는데, 하나마이크론이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지금 보시면 매출액 증가율, 영업 증가율이 가장 크죠. 그 부분도 있었는데도 때마침 이제 삼성전자 인터포저 BGA 같은 패키징 작업 외주 맡겼을 때 뭐 후보는 결국 하나마이크론 수혜받지 않겠어라는 기대감으로 이렇게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9월 달은 그래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관련주들로 인해서 좀 수혜주들이 움직이는, 그래서 AI 테마가 결국 9월 달도 좀 주도하는 그러한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까지 한번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HBM 시장에서 어떠한 뭐 포텐셜이 있는지까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가족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 한번 잘 참고하시고요. 9월달 또 주도 섹터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좀 못다한 부분들은 제가 또 뭐 주중에 또 주간 아침에 장시작전 방송이나 아니면 좀 기술적인 부분들은 또 다음 주 제가 주말 찐시황에서 또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네, 가족 여러분들 일요일 밤 꿀잠 주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8시에 장시작전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